네, 후보자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중동 사태에 대한 이제 그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중동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유가가 올라간 것이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과한 논리가 아닌가 싶어서 네, 한 그리고 번 더. 비단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이제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9년, 80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에 다시 겪는 이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파급이 될지 아직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격 안정 차원에서 최고 가격제를 도입을 한 것이고 향후 그 기간이 얼마나 이어질지 또는 그 폭이 또는 상황의 악화 정도가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야 되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놓는 것이 향후 경기 안정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추경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를 또 여러 국책연구원기관이나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있는데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시급한 국가적인 현안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이제 하여간 불철주야 똘똘 뭉쳐서 이걸 여야 상관없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여야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후보자도 이야기하시면서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이 재정의 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예산 낭비 없이 전반의 효율성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의무 지출, 재량 지출 구분 없이 성역 없이 지출 구조정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무 지출 관련된 구조조정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 2026년 총 지출을 12대 분야를 이게 총 지출 727조 8조 정도에서 8조 고용 보건복지 고용 부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공적연금이고 노인복지에 실제 기초연금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의무지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의무지출의 비중이 전체 예산 중에서 53%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여야 상관없이 국정감사 때마다 이 주제가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또 금액이 많았던 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이게 나름대로 새로운 형태로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혹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 부분은 아까 정태호 의원님의 질문 때 제가 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저도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려보면 실제 학령 인구가 1,440만 명, 1980년. 근데 지금은 560만 명.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460만 명.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내국세 20.79%를 계속 기계적으로 배정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각종 비판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선 때 사실은 21%까지 법안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할 걸로 생각하지 않고 근데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제 1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았구나라고 저 또한 반성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면 최근에 여기 사례입니다. 디지털 기기 지원 현황에서 2018년도에 188억 원인데 2022년도 약 4년 지나니까 7,407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그 항목 자체가 또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런 변화 과정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다. 이런 점을 기획예산 차원에서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네. 다음 이야기로 기초연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실제 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 70%에 대해서 759만 명인데 2050년 되면 수급 대상자가 약 1,32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가 국비 지방비 합쳐서 27.4조인데 2050년 되면 최대 12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할 거냐 또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뭐 이야기하는데 노인 세대 한 80대, 10대 후반에서 상당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지점에서는 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역할이고
그런데 이제 실제 제2차 베이비부모 세대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 점에서 청년 세대가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것들이 적절하냐? 그래서 사후 선박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네. 이건 좀 본인을 좀 고민해 보시면 네네. 마침 대통령께서 최근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제 64년생들이 이제 직접 이제는 이 소위 그 노인층으로 고령층으로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특성이 고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현 지원 방식으로 유지가 된다라면은 이런 고소득 또는 고자산 이 고령층에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분배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 제도의 이 도입 취지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달성되겠냐라고 하는 의문시가 되고 있고 더구나 그 대상이 부부가 합산해서 근로소득이 9,500만 원인 경우에도 이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미 KDI, OECD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해온 게 기초연금 대상과 같은 기초연금 대상 등 이런 지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오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챙겨주시면 네, 알겠습니다.